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2024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모건 하우절, 옹기니는 이수경님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천만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3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출간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며 아마존 독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극찬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책은 돈과 투자 영역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 다루어 한층 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무엇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갖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1000년 후에도 유효할 인간의 행동 양식과 반복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와 일화들을 들려줍니다. 흥미로운 일화 속에 인간사를 꿰뚫은 통찰과 삶의 교훈을 구슬처럼 깨어내어 역시 모건 하우절이다 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렵고 무겁지 않게 인생의 법칙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통찰력 있고 흥미롭게 풀어내어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서문. 인생의 작은 법칙들. 언젠가 워런 버핏과 가깝게 지내는 남자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은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블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런에게 물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런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단반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정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은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존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존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나는 내년에 또는 그 어떤 해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은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한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모두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의 23개 장은 독립적으로 구성했으므로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된다. 끌리는 장부터 골라 읽어도 상관없다. 각각의 독립적인 내용이지만 다음에 공통점은 있다. 각 장의 주제는 수백 년 전의 세계에서 유의미했듯이 수백 년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할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장이 길지 않은 편이라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덧붙여 책 내용의 많은 부분은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웹사이트에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하였음을 전한다. 이곳은 내가 돈과 역사와 심리학에 관해 글을 쓰는 공간이다. 가장 먼저 이 세상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곳인지 살펴보려 한다. 내 평생 가장 끔찍했던 하루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똑똑한 예측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수백 년 전에 유의미했듯 수백 년 후에도 유의미할 것들. 바로 그런 것이 현재를 위한 지혜이자 미래를 엿보는 직관이다. 이 책에 담긴 23가지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참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스니커즈에 대한 이야기다. 12.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작은 것이 쌓여 엄청난 것을 만든다. 흔히 사람들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나 혁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대개 그렇지 않다. 2010년 예일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다. 살이 찌는 것은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대부분의 재앙은 일련의 작은 리스크가 쌓이고 증폭되어 거대한 뭔가로 변할 때 일어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놀라운 성공이나 성취도 작고 하찮은 뭔가가 쌓여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일어난다. 소련은 한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보다 1500배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었다. 차르 봄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핵폭탄의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재래식 폭탄을 전부 합친 것보다 10배 더 강력했다. 소련에서 차르 봄바의 폭발 실험을 했을 때 약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화구가 목격되었다. 거대한 버섯구름은
무려 67km 상공까지 치솟았다. 역사학자 존 루이스 게디스는 이렇게 썼다. 폭발 이후 아래쪽 섬은 말 그대로 평평해졌다. 눈은 당연히 없어졌고 바위도 가루가 돼서 마치 거대한 스케이트장처럼 보였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불폭풍이 메릴랜드주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집어삼켰을 것이다. 최초의 핵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개발했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인류는 세상을 끝장낼 수 있는 양의 핵폭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무서운 핵폭탄 개발 경쟁에도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것이 걸린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국의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상대국도 60초 후에 우리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 굳이 왜 핵무기를 쓰겠는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온전한 하나의 로마가 아니라 철저히 파괴된 두 개의 카르타고를 만들어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60년경 인류는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이 공경을 해결했다. 더 작고 위력이 약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하나인 네이비 크로켓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650배 덜 강력했고 지프차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탄두가 구두상자 크기이며 배낭에 들어가는 핵질에도 만들었다. 이런 소형 핵무기는 더 책임감 있는 수단 같았고 덜 위험하게 느껴졌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지 못한 역효과가 있었다. 소형 핵폭탄은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사실 그것이 이 무기의 목적이었다. 소형 핵폭탄은 정당한 사용의 기준선을 낮췄다. 그것이 게임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만일 한 나라가 전투에서 책임감 있는 수단인 소형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보복성 대응이 시작돼 나중에는 대형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대형 핵무기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핵무기는 사용할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더 큰 핵무기로 보복 대응에 나서는 것을 정당하다고 느낄까? 물론이다. 따라서 작은 핵폭탄은 큰 핵폭탄이 사용될 가능성을 높였다. 작은 리스크가 큰 리스크의 대체물이 아니라 큰 리스크를 유도하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은 차르 본바보다 4,000배 더 위력이 약한 것이었다. 하지만 만일 소련이 그중 하나라도 발사했다면 미국이 핵 전력을 총동원해 보복 대응에 나섰을 확률이 99%라고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말했다. 원자폭탄 개발의 주역이었던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 무기의 파괴력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훗날 그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소형 핵무기가 대형 핵공경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었다. 큰 리스크는 간과하기 쉽다. 작은 사건들의 연쇄 반응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따라서 결국 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런 일은 늘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1929년에 그 누구도 대공황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1929년에 누군가가 곧 주식시장이 90% 가까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사람들은 그저 웃어 넘겼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제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냥 안일한 만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었고 부동산 투기가 과열돼 있었으며 농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전부 눈에 뻔히 보이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으며 종종 언급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가. 이것들은 각각 따로 놓고 보며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문제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증폭하자 결국 대공황이 터졌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기업 경영자는 돈을 잃는다. 자금난에 빠진 경영자는 직원들을 해고한다. 해고된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한다.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잃는다. 그러면 소비를 줄인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파산한다. 기업이 파산하면 은행도 파산한다.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된다. 코로나19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전염병은 하루아침에 불쑥 등장해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단일한 거대 리스크가 우리를 강타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일련의 작은 리스크가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그 영향이 배가 된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옮겨졌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했다. 한동안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고 얼마 후에는 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정적 정보나 나쁜 뉴스가 의도적으로 숨겨졌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엄격하고 강제적인 봉쇄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는 모두의 패닉을 초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들 각각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합쳐져 크나큰 재앙이 되었다. 1977년에 테네리페 공항 참사는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사고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고였다. 비행기 한 대가 아직 활주로에 있는 동안 다른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했고 이 두잉 보잉 747기가 충돌해 총 583명이 사망했다. 이후 관계 당국은 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했다. 한 사후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11개의 개별적인 우연한 사건과 실수가 발생했고 대부분 사소한 것이었다.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사소한 실수 여러 개가 결국 엄청난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세상을 뒤흔드는 파괴적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상해도 무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어난다. 그런 사건은 사실 발생 확률이 높은 작은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증폭되어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큰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그리고 물론 똑같은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도 일어난다. 진화라는 프로세스를 들여다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힘을 지닌 것은 바로 진화다. 단세포 유기체를 저장용량 1TB의 아이패드로 이 책을 읽는 인간으로 만든 그인 말이다. 인간이 현재와 같은 시력을 갖게 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어내고 면역체계도 만들어내 그인 말이다. 진화가 성취해낸 결과에 비하면 인간이 만든 과학의 그 어떤 것도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인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화학자 레슬리 오게르, 진화는 우리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하곤 했다. 진화론은 저걸 설명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회의론자는 되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진화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것은 간단한 수학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진화의 놀라운 힘은 단순히 환경 적응에 유리한 특성이 선택된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 만일 당신이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진화라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종에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채기조차 힘들다. 진화라는 마법의 진짜 힘은 무려 38억 년 동안 유리한 특성을 선택해 왔다는 점에 있다. 결국 관건은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시간이다.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38억 년 동안 쌓이면 마법이라도 불러도 좋을 만큼 결과물이 나온다. 그것이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지수 자리에 큰 숫자가 들어가면 엄청난 결과를 얻기 위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쉽게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강력하다. 물리학자 엘버트 바틀릿은 말했다. 인류의 가장 큰 단점은 지수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일에서 그렇다. 그러한 단점이 흔하게 목격되는 영역은 투자다.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언젠가 한 투자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투자자는 연간 수익률이 상위 25%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14년 동안 전체 투자자의 상위 4%에 속했다. 만일 그 평범한 수익률을 10년 더 유지한다면 투자자 상위 1%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한 해의 성과만 놓고 보면 결코 뛰어나다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결국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성과에만 급급하다.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익률이 얼마일까를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진화의 경우처럼 그처럼 단기간에는 마법이 일어날 수 없다. 복리 효과의 숨겨진 수학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고 수익률을 달성할까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이 얼마일까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 늘 그래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이번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따뜻해지는 봄날, 가까운 서점에 방문해 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